그 경쟁에 대해서 또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경쟁이 무조건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경쟁이 이게 항상 있고 피하려고 해도 내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경쟁에 올라서 있다는 걸 매번 좀 느끼는데 경쟁이 무조건 옳지는 않잖아요. 경쟁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흑백 요리사 이런 거 봐도 그렇죠.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항상 느낌이 그거예요. 경쟁이 항상 공정한가?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공정한 조건에서 치러지는 경쟁은 정말 몇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스포츠가 좀 그래도 그 스포츠는 통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 룰로 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공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스포츠가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역전이 가능한 케이스들이 나오죠. 룰은 어쨌든 공평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룰 자체도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룰이 막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적용이 됐다가 안 됐다가도 하고 이래서 경쟁이 이렇게 공정한 조건에서 치러지고 있는가를 좀 고민하거든요. 저는 방금 쭈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랑 반대라고 느꼈는데 반대. 그러니까 스포츠가 좀 공정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올림픽을 보면 저는 어떠한 스포츠 경기도 거의 안 보거든요. 올림픽도 거의 안 보고 그러는데 제가 별로 흥미가 없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게 별로 공정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선수를 양성해내기 위해서 투입하는 자원이나 자본이 나라마다 굉장히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크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만큼의 자원을 투입해서 뭐 1등을 했는데 어떤 나라는 정말 자본이 없이 그냥 선수가 나간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쟁을 붙여놓고 1등을 하면은 그게 되게 숭고하고 저 인간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저 승리를 이뤄냈고 이렇게 비추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저게 맞나? 라는 생각이 늘 들고 그 영화 헝거게임의 헝거게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공정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는.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모두가 보는 위에서 물론 그 배경 백그라운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치러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 진짜 결과물을 갖고 부딪히는 거에서는 공정함이 묻어 있다. 우리가 보는 거 백그라운드 보지 않고 그런 면에서 경기 사람들이 시간만큼 예. 안에서는 이제 똑같이 룰이 적용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열광하는 준비 게 과정에는 열광. 불평등이 있지만 네. 우리가 다른 배경에서는 불공평하지만 이 링 위에서만은 네. 공정하게 싸운다라는 느낌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링 위에 올라가기 직전까지의 과정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공평한가 따지면 공평하지 않은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뭔가 강남의 대치동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서울대를 갔는데 전혀 뭐 공부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을 같이 놓고 수능 성적을 비교해서 이 사람이 더 우월한 인간이고 더 노력 많이 한 인간이고 약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공정한 경쟁인가?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그 짧은 시간이 불평등한 조건을 그냥 합리화시켜주는 쪽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능 봐서 성적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안 가고 이렇게 나와주니까 수능은 공정하잖아. 짱이지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좋은 조건에서 수능 준비한 애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네. 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수시가 나온 건데 네. 또 반대로 이제 수시를 이용하는 쪽이 나와서 정시가 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그치. 하기도 하고 사실 답은 없고 정시가 더 불공평하다라는 게 좀 중론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집에 돈 많으면 정시든 수시든 유리하다는 게 그쵸. 결론이 나긴 하죠.
그래서 그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들이 저도 읽었습니다. 그 네네 책. 그래서 제가 책 자녀들 한 몇 권 안 읽었는데 그거 읽었어요. 20년 전에 끊으셨다면서 지금 그 책을 읽으셨나요? 이제 왜 읽었지? 네, 워낙 좋은 책이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음. 엄청난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도록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대학 안 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 대학을 보내냐면 그 자녀가 그 대학을 가면 그 자녀의 능력이 검증되는 거라서 거기 보낸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이용하는 거죠. 음,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어. 를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 사실은 돈으로 온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거기 이제 동문이면은 좀 더 조건이 좋게끔 들어가는 걸로 또. 인맥 만드는 게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대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이제 국가를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가?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는 인재들이 네. 그러니까 나라의 방향을 좋은 곳으로 이끌 거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또 실제로 그거를 하는 이유가 다양한 사람이 모일수록 그러니까 여러 계층이 모일수록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라는 걸 알아서 역경 점수 같은 걸 도입을 하는 건데 그 역경 점수도 이겨내는 게 한국인이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역경 점수가 약간 디스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서수인종한테 농어촌 기회를 전형이라든지 준다. 한국 따지면 네.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는 점수를 따는 게 한국인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계속 미국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높은 사람들이 가는 것도 막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기회 평등은 있지만 그 발전의 평등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태어난 IQ도 그럴 수가 있고. 그래도 이렇게 사회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대 각 지역마다 뽑아야 된다고 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불평등보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전혀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의 뉘앙스를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저 되게 감동적인 음. 발언이었어요. 네. 그게 아마 그 해외에서 말하는 다양한 계층이 섞일수록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근데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 가려면 지금 그 환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누리게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그게 이상적인 방향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본인의 자리가 뺏겨간다는 느낌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과 지금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내 자식의 문제만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 현상과 좀 일치하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궁금했던 게 내 자식이라면 항나를 그 정혜와 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 정혜와 같이 행동을 하면 했지 되게 초월해서 행동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가끔 제가 자녀를 낳고 난 뒤의 상황이 되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뚜님하고 빌버님은 자녀가 지금 없으시고 네. 소담님 제가 알 수 없지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 고민 많이 해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저는 사실 좀 뭐 그렇게 경쟁 뭐 열심히 하냐 그냥 뭐 기본적인 거 좀 하고 어느 정도 살면서 좀 애가 건강하고 책 좀 읽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좋은 대학 갈 필요 없고 좋은 성적 안 거둬도 되고 그거는 무엇을 노력할지는 자기가 결정해서 그때 노력하면 된다 이 생각이고 이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커가는 환경은 무엇을 노력할지를 자기가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냥 앞에 있으니까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고 열정이 없는 일에 노력을 안 하는 애한테 저희는 재능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들 뭐 인성이든 뭐 체력이든 뭐 교양이든 이런 거 기본적으로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열심히 살아봐라라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부모가 됐다는 건 파트너가 있다는 뜻인데 파트너께서 동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동의를 하는 파트너를 만나면 정말 행운이겠지만 안 그럴 것 같고 그냥
그러다가 우리 애 뒤처지면 어떡해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할 말을 반박을 할 수 있을까? 뒤처지면 어때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뒤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애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그게 뒤처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지. 이게 재밌는 게 그래 학원 제목이 보내자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다는 거죠. 5등이나 6등이 아니고 4등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애매하게 못하면은 그냥 맨날 4등만 해. 그러니까 이거 5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4등을 해. 아, 메달이 3등까지인데 4등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포기할 수가 없네. 예,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경쟁 체제 속에 붙어서 경쟁을 이기면 얘가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안달이 나는 거고 만약에 5, 6등이다 이러면은 야 너는 경쟁하지 말고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버리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더 밀어붙이면은 얘가 이 지금 시대 속에서 얘가 득을 보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정혜처럼 어떻게 보면 좀 눈이 뒤집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토익 9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맨날 895점을 맞아. 그럼 계속 하겠죠. 아까우니까. 돈 그만 버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하나만 맞으면 되는데. 근데 그런 단계를 거치려면 어느 정도 애가 성장할 때 그게 판단이 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제가 한 5, 6년 전에 제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때 내가 자식 낳으면 학원 보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막상 자녀 낳고 학원 무조건 보내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학원을 안 보내고 애를 키운다라는 그 다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유치원을 요새 다 보내잖아요. 근데 자녀를 안 키워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뭐 저런 식으로까지 하냐. 애가 뭐 영어 그 나이 때 배워봤자 뭐 얼마나 배운다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형성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면 모두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면 애들끼리도 약간 따돌림을 맞아. 하고 이런 친구를 분위기가 못 형성이 만나고.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등에서 3등 넘어가는 일은 추후의 일이고 최소한 그때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학원을 보낼 일이 태산인데 학원을 내가 평생 안 보내겠어라는 다짐을 애를 낳고 나서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보내는 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음. 그래도 학교는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학교는 보내지. 학교 당연히 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보내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저희가 선택- 어릴 때 잘할 때랑 지금은 아예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학원을 대하는 것과 뭐 사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게 된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생각을 곧이곧대로 애한테 주입하고 그대로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아 맞아. 매번 나이를 먹을 때마다 장애물이 수십 개씩 생기는데 그거를 나 혼자 과연 관철시킬 수 있을까? 나아가서 나랑 심지어 배우자가 생각이 다르다면 그거를 평생 할 수 있을까? 저는 되게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게 또 한 번 더 생각이 발전한 게 경쟁에서 좀 원리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실현시키려면 이 모든 경쟁에서 벗어나서 치러야 되는 대가를 내가 돈으로 다 치러줘야 돼. 그러니까 경쟁을 대신 내가 돈으로 치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쟁에 밀어넣어서 애들이 경쟁에서 이겨서 뭐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월급으로 좋은 집을 사고 뭐 이런 걸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가 이 경쟁에서 빠지는 선택을 내가 했을 때 빠지라고 했을 때 그 빠져서 선택 얻지 못하는 그 대가들을 돈으로 치러줄 수 있을 환경이 돼야 자신 있게 너는 그냥 이 치열한 경쟁에서 빠져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그냥 좀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세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 나라 자체가 달리기 레일 위이기 때문에 달리지 않으면은 뒤처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레일 위가 아니야라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여기서 다들 뛰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바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반대죠.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네. 아니요 존중합니다. 네, 그 아이를 경쟁을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될 것 같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선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가 애 못 키우겠다고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둥님 하신 말씀 너무너무 공감되고 저도 정혜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삶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웬만하면 선택해서 사는데 멋있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불안이 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저는 영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서 영어를 공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냥 재미로 영어를 그냥 언어로서 배우면 한국어랑 같이 영어 배우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영어 유치원 가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이것도 그렇고 영어 유치원 학비가 얼만데? 그럼 너무 비싸더라고. 전 뭐 모르지만 몰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어는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내가 안 시키고 싶은 것들도 만약에 남들이 다 시키고 있으면 남들이 저렇게 다 하는데 내가 안 해줘서 우리 애만 그걸 놓치면 또는 이 아이가 나중에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네네네. 엄마가 나 어렸을 때 4층 연습 안 시켜가지고 내가 바보 아니야? 나 왜 다른 친구들 다 피아노 하는데 나는 왜 피아노 그치. 못해? 뭐 약간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장난감 같은 것도 친구들이 뭐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 나도 핸드폰 갖고 싶다고 하는데 막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엄청난 불안이 클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다 했을 때. 지금 제 삶은 안 그런데 아이의 삶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실패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고 수많은 희생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방향이 너무 과열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출생률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레인을 돈다는 이 장면들, 그러니까 수영을 선택한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장르를 어떤 스포츠를 선택할까. 물론 모든 스포츠의 본질이 뭐 다 비슷하지만 수영은 이제 레인 안에서 뺑글뺑글 도는 게 눈에 보이는 스포츠잖아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경쟁이 분명히 있고 또 개인적인 스포츠고 이래서 우리 사회의 경쟁 구도를 가장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좋은 스포츠 아닐까 싶어서. 반면에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마라톤이랑 수영의 차이는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마라톤은 옆을 볼 수 있는데 수영은 옆을 못 보잖아요. 하면서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어요? 숨 쉬면서 보죠. 연예인 다 보면. 누가 왔네를 볼 수 있나? 보통 네. 선수들은 보죠. 아 그래요? 이태원 선수가 잘하는 게 경기 운영 능력이 좋아서인데 어, 옆 레인들 다 잘 보면서 페이스를 조절해서 박태환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잘못 멋지다. 생각했어요. 마라톤만큼 잘 보이진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치. 응. 그러니까 레인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수영이라는 운동은 어쨌든 수영장에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느낌이 저는 좀 좋았거든요. 어, 준호 입장에서도 그리고 광수 입장에서도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만의 뭔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좀 의미적으로도 메시지적으로도 더 좀 강조할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확실히 뭔가 달리기를 하는 광수의 모습이나 달리기를 하는 준호의 모습과는 조금 확연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갇혀놓고 이제 가둬진다는 느낌도 들잖아요. 수영장 안에. 그 여기 뭐지? 우리 애 물에 담근 지 몇 년 됐어요. 이런 표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달리 말하면 우리 애 입시시킨 지 몇 년 됐어요. 너무 딱 아이를 담궈버리는 거죠. 떨어져요. 그렇죠. 네, 비슷한 느낌. 아이를 담근 지. 그렇죠. 배추 담그듯이. 그죠? 네, 그렇죠. 액젓 넣고. 김장철이니까 김치를 담그지 않나요? 배추를 담그지 않고. 배추도 이제 소금물에 담궜다가 먼저 이제 절이고 나서 형님 제가 담그고 오겠습니다. 막 그러지. 대부분 드럼통에 담그죠, 그죠? 네. 네. 어떻게 한번 가실래요, 드럼통? 담그는 못 말려. 예. 오랜만에 이런 예? 아닙니다. 예. 초반에 스포트 좋았던 것 같은데 평소대로 돌아오시는 이게 것 지금 같아요. 진지한 토론 넘어가다가 네. 오랜만에 제가 이거 분위기를 좀 이제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이제. 우리 청취자님 싫어하신다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뭐 하고 싶지만 일부러 안 하고 있다는 걸 모르셨네요. 윤님 운영진으로서 책임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이 너무 압박이 분위기가 시작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네. 말랑말랑하게 해야 저는 된다. 오늘 초반에 좀 떠들고 근데 순아님이 진지한 거 좋아한다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좀 가고 있는.
근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얘기 중간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좋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영화 얘기 시작하기 전에 40분을 딴 얘기 하면은 그럼 제가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영화 얘기 언제 시작하지를 제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애정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 아, 근데 아닐까. 평소에 진짜 절실하게 느끼셨나 보다. 저번 되게 자주 얘기하셔요. 오늘 그거 얘기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 같은데. 아니, 아니. 어. 그러니까 영화 얘기 중간에 하는 것도 너무 그래요? 좋으니까 부담 갖지 않고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네. 이거 남은 시간 좀 뜯어라 볼까요 우리?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또 한참 참았네. 네. 오케이. 이게 잘 섞어 놓으라는 거죠? 네네네네. 비벼주세요라는 네, 뜻이죠. 맞습니다. 앞에 그 40분을 나눠서 이제 네, 중간중간에 네, 하는 네. 거예요. 네네네네. 사실 그게 어려워요 되게. 왜냐면 아. 비벼 넣기가 네.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게 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중간에서 뭐야 이거 그러니까 비빔의 미학이 진짜 어려운 게 우리 유비빈 선생님이 거기에 그 몰입하는 이유가 계셔. 맞아. 아. 그만큼 어려운 도달하기 어려운 너무 어려우니까 본인도 짜잖아요 음식이. 아. 그래서 안 봤는데 좀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은 피드백이고 저 중간 중간에 이제 섞어 넣어야지. 네. 여기까지 했죠? 거의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네, 대한민국은 경쟁이 왜 이리 이거 치열한가요? 했잖아 이거. 제가 그 수영 얘기도 했고. 음. 아무튼 저는 그 수영이 그 경쟁을 나타내기도 되게 좋았던 스포츠고 그리고 레인을 벗어나서 수영을 하잖아요 준호가. 네. 그 장면이 되게 아름답게 보여요. 음. 뭐 레인을 벗어나서 이처럼 자유를 꿈꿀 수 있는 아이고 레인이 없어도 이렇게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애인데 우리가 너무 이제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돌리고 있는 거 아닐까 어른들에게 반성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유와 잘 와닿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숨을 참고 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숨 참는 게 자유랑 어떤? 숨을 참았다가 이제 나올 때 그런 거. 그러니까 수영장을 벗어나 수영장을 벗어나는 순간에 숨을 이렇게 쉴 수 있다 이거죠. 골프랑 탁구 해보고 수영 안 해봤어요. 수영 자유형 조금 배우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영이었던 이유는 말씀하신 이유들이랑 저는 그 물에 비추는 빛을 많이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제 예술의 또 주류가. 이 아이가 수영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제 빛을 좋아해서 에너지를 받기 위해. 받았어? 아니요. 거기서 걔가 그래요. 어렸을 때 루벤스.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가 오는 거다. 그걸 누군가 그래서 받는 박근혜 거다. 얘기를 앞에 한 거군요. 예? 앞에 뭐 우주의 기운이 어쩌고. 박근혜 타이거 우주였는데. 타이거 우주요. 예. 아무튼 이 아이가 그 얘기를 어렸을 때 했다고 하잖아요. 네. 빛은 우주에서 에너지가 오는 거고 그 에너지가 뭐 온다 뭐 에너지를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그 했는데. 후배가 물어보잖아요. 네. 그 아빠 후배가 너 진짜 그거 맞아? 라고 네가 하니까 어디서 자기는 그런 얘기를 진짜 했다고? 힘을 받는다고.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빛을 받기 위해서 물 속에 들어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 수영 왜 해? 라는 질문. 잘하니까 하게 된 거죠 준호도. 근데 이제 사실 준호는 뭐 1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햇빛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그 기분이 좋아서 수영이 좋아서 하는 거였는데 수영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수영 외에 다른 스포츠로 대체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골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골프는 약간 경쟁 구도가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공주수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골프 잘 아시나 보네요. 타이거 우즈께서. TV로만 봤어.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그래. 근데 처음에 박세리 나오잖아요 이거. 아 맞아. 나와요? 그 얘기 궁금했어. 왜 박세를 처음에 넣었을까? 그러니까 운동으로 성공한 대표 케이스여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에 되게 많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박세리와 박찬호의 성공 같은 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애들을 스포츠를 시키다 보니까 애초에 해외에서 성공한 특정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시작을 한 운동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스포츠는 성공이다라는 거를 알려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스포츠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스포츠는 돈이 된다. 그렇죠.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엄청난 돈을 버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터지면 그걸 내가 이 엄청난 고생을 쏟아부은 걸 부모님들도 막 다 자기 시간 다 아이한테 바쳐서 그 투자한 거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서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스포츠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부모분들은 대부분 다 손흥민하고 박지성을 생각하면서 시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김연아를 꿈꾸면서. 대충 애들 건강 생각해서 혹은 나중에 어른 돼서 취미 되면 좋지라고 생각해서
스포츠를 교육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애초에 시작부터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음. 이렇게 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저 방금 빌바오님 말씀하신 그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는 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모님 많으세요. 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빼놓고 생각할 수 없죠. 우리가 왜 투자의 성공을 해야 개념이. 하는가? 이유는 돈이죠. 아 진짜 그 그래, 생각을 그러니까 못했어요. 수많은 레슨비, 뭐 이동 시간 뭐 이런 걸 다 링크 비용 이런 거 다. 그렇죠. 그리고 운동 중에 그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서 어렸을 때 돈이 있어야만 시도할 수 있는 네네. 운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승마. 승마도 그렇고 골프도 그래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애초에 재능이 있어도 꿈꿀 수 없는 영역의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 운동에 저는 주변에 돈이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자기 애를 무조건 여자 골프를 시켜야 됐었는데 후회를 계속하는 사람을 봤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애가 재능이 진짜?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재능은 어렸을 때부터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면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 따라간다는 거지. 재능이기 때문에 너무 놀랍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부모님도 꽤 계시죠. 저는 여기서도 정혜가 대학을 수영으로 보내려고 시킨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해는 이거 맞아요. 네. 정해는 맞아요. 아. 수영으로는 이제 큰 돈을 벌 수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쵸. 아. 이제 정의 선택은 수영으로 대학을 보내려는 게 맞는데 아. 근데 큰 돈을 낼 수 있는 뭐 골프나 야구나 축구나 이런 거는 경제적인 계산이 안 들어갈 수 없죠. 그렇구나. 그 중에 탑이 여자 골프일 거예요. 맞아요. 여자 골프가 선수들도 우리나라 선수도 많고 이때 보면 경쟁을 뚫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이 있긴 근데 있어요. 그것도 지금 전 처음 듣는 얘기를 너무 충격적인데 내가 박세리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박세리 아버님 뭐 별개로 그 이후에 여자 골프를 시작한 사람들은 다 그런 식의 맞아, 좀 희망을 키즈들은 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되게 집안이 부유하지 못한데 그 애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쏟아붓는 집안은 되게 소수고 맞아, 애초부터 좀 맞아. 부유해가지고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집안이 훨씬 더 많죠. 근데 다른 스포츠도 그래요. 운동 선수들 부모님들 보면은 그러니까 애가 운동으로 잘 안 돼도 괜찮은 분들이 이제 애가 공부 안 하니까 운동이라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운동 그만두고 아버지 사업 물려받는 케이스도 많고. 근데 그런 케이스들 중에 절실하지 못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도 공부는 안 하니까 엇나가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그래. 괜찮아요. 뭐 아, 근데- 마이크 정비한다고 30분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근데 보통의 스포츠는 다 남성들이 하는 스포츠가 인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로 봐도 여자 축구는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자 골프가 인기가 많다는 말이 아니면 세계적으로 봐도 남자 골프보다 여자 골프를 더 많이 보는 거 아니면 골프는 성별이 상관이 없나요?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리그가 예, 다르고요. 성별이 나눠져 있고요 골프도. 근데 이제 투어 상금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인기도나 나는 아니면 상금 대우 차이가 다른 종목보다는 골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네. 그리고 애초에 돈이 많이 도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연봉이나 상금이 되게 높아서 아. 투자 대비 효율이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상금도 크고 아무래도 음.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직업으로 해서 선생을 하기에도 돈이 레슨. 쫙쫙 들어오고. 아. 레슨 선생님 해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입이 괜찮고 만약에 프로까지만 갔다고 해도 이제 프로 선생 출신 선생님이냐 아니면 프로를 못한 선생님이냐 이런 차이도 있을 거고 아마 골프는 또 레슨 시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거지? 정말 신기하네. 군대 영향도 좀 있지 않나요? 군대? 네, 저는 군대에서 골프를 치는 장교분들이 되게 많아서 하물며 어렸을 때 골프 조금 배웠다고 한 병사들은 대우가 아예 달라요. 맞아 그냥 아예 뭐 사단장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골프 전용 골프병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그건데 네.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장교들의 그걸 취미생활을 보조하는 도와주는 네, 병사들. 레슨을 해주기도 뭐 하고. 테니스병 예전에. 그러니까 아. 골프가 인기 있기 전에는 테니스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군대에서 테니스병이 있고 테니스 잘 치는. 그걸 보고
어렸을 때 저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스포츠를 배워두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바둑병도 있어요. 바둑병? 대대장이 바둑을 좋아하면 바둑잘 드는 아 너무 웃기다. 네, 아무튼 그런 거 있습니다. 갑자기 군대 얘기를 예, 하여튼 뭐 골프 상금이 생각보다 2배 차이 난다고 하네요, 남녀가. 아우 진짜요. 네. 근데 두 배면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그게 어. 적은 편일 수 있다. 네. 네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폭력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체벌과 혹은 뭐 폭력에 대한 얘기. 근데 신기하게 이동진 네. 평론가 평이 네. 폭력은 폭력일 뿐이고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댓글로 사람들이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이 영화 똑바로 본 거 봤냐? 폭력이 어디 나오냐?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을만 했다. 네. 그 저기 광수가 맞을만 했다. 뭐 애도 뭐 맞으면서 하는 게 맞지. 그건 폭력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네. 뭔가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거는 폭력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체벌도 있다. 물론 그게 긍정적인 항상 옳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아, 그런 케이스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체벌도 효과가 있을 케이스도 있을 것이다. 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는 거 있다고는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근데 단기적인 성과가 또 어떤 나비 효과로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네. 긍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또 긍정할 수 있죠. 글쎄요.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스포츠 분야일수록 오히려 노력으로 잘하는 선수들이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수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뭐 잘 안 됐다고 치더라도 선수 생활 할 때는 되게 편했을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훨씬 쉽게 운동했을 거고 스트레스 덜 받았을 거고 자존감 높았을 거고 성적도 났으니까. 그러니까 광수가 섰다를 너무 한 3일만 했으면 인생이 절망했을 텐데 올라가고 7일만 그러니까 한 번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거만 한 번 했으면. 돌아가지만 않았어도 그죠? 그것만 했어도 이제 광수 인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저는 노력으로 뭔가를 뒤집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화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노력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바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그게 실패할 경우에 너무 불행하고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걸 갈아 넣어서 그렇다면 그 어떤 특정한 성과를 내기 직전까지의 그 불행한 시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한 순간인데 그 순간은 불행하게 보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예체능이면 좀 그냥 천재일수록 오히려 하게 냅두고 오히려 편해서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노력으로 뭔가를 그거를 극복해내는 게 너무 많이 미화가 돼서 그렇지 막상 그 주인공이 된 사람은 너무 피를 깎는 노력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얘기 있잖아요. 이제 때리면서 하는 거는 훈육이지 교육이 아니다. 훈련이지. 뭐죠? 훈련과 교육의 네? 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빵 또. 근데 저는 그 일본이 말씀드리면서 리플래시가 생각났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무언가를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을 너무 사람들이 미화하고 숭고하게 생각하고 네. 그런다는 말씀이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걸 공감하고 그 사람이 정말 노력한 거는 맞고 나도 알겠고 인정하는데 그걸 그렇게 계속 추앙하고 그것이 되게 옳은 방향인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나? 옳은가? 그게 행복한 사회인가?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렇게 뭔가 어떤 인간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뤄내는 것을 그렇게까지 좋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게끔 해야 하는가? 그렇죠.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죠. 행복하니? 라고 물을 때 답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뼈를 깎는 거는 그건 너무 거예요. 좋죠. 여기서 얘가 자발적으로
수영이 하고 싶어라고 하고 마지막에 수영을 하잖아요. 네. 물론 이게 영화다 보니까 미화가 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로 하니까 1등을 하네? 라고 미화가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발적과 타발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열심히 찾았던 건 뭐냐면 그 세월간이 이런 데서 했어요. 이제 사자도 채찍의 두려움으로 의지하지 않는 걸 배우지만 그거는 잘 훈련됐다라고 얘기하지 잘 교육됐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을 시킬 것이냐 훈련을 시킬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군요. 네 맞아요. 엄청 찾았네.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렇죠. 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 훈련은 구분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하고 싶냐 훈련하고 싶느냐. 사실 우리는 교육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게 하고 싶고 네, 예. 그렇죠. 유기에 붙잖아요. 양육을 시키고. 네, 예, 하지만 훈련은 혼내고 단련시키고 이거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명언 한 타임 한번 해도 될까요? 네. 그뭐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뭐 이런 거랑 맥락이 맞지 않을까? 네, 명언인가요? 너무 흔해서 영어로 안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훈련이라는 말보다도 통제라고 하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한테 채찍을 때려서 의자에 앉게 하는 것은 그냥 그 사자를 공포로 통제한 것인 것 같아요. 교육이라기보다는. 근데 아이들한테 체벌을 하는 것도 아이가 맞아서 어떤 일을 해냈다면 그것은 아이한테 뭔가 공포를 줘서 통제를 한 거지 교육을 시켰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광수 입장에서 보면 광수가 중간에 왜 나한테 시켰으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뉘앙스를 정혜한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그거 아닐까? 본인한테는 통제를 하라고 요구한 거면서 왜 교육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죠. 얘기를 하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대다수의 엘리트 스포츠 선수의 부모님들은 교육을 바라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쵸. 성과를 원하죠. 네. 대학 갈 수 있는 성과를 원하죠. 그렇죠. 그 성과를 위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면 통제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원 가는 것도 사실 때리는 거 본질이 그렇게 난다는 것 같긴 해요. 음. 억지로 가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잘 그린 게 그거죠. 이제 선생님이 손을 들 때마다 이거 움찔움찔 하거든요. 그래서 튀김 주세요 하고 손을 대 이거 움찔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해낸 것 같고 그리고 통제를 하더라도 그게 통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네. 뭐 대부분 이제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적인 신체 폭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자꾸 충돌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제대로 된 교육을 원하는 거면 그만큼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을 주지 않고 절대적인 한정된 시간에는 결과를 내기를 원하면서 우리 애는 절대 때리면 안 되고 뭐 진짜 본받을 수 있는 교육자처럼 우리 애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되게 선진화된 시스템에서는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코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다수의 감독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라고 과연 뭐 때리고 그쵸.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선생님들이 많았지만 지금이라면 좀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그 체벌이 근데 불가피했던 시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서는 안 맞는데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학생의 숫자가. 그래서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은 예전에는 뭐 반에 우리 60명 뭐 이러고 그쵸. 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도 50명 때도 있었어요. 저는. 뭐 근데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때는 70명, 80명 뭐 담임 선생님의 이름도 다 못 외우고 이럴 정도라고 하니까. 15번 이렇게 부르고. 네, 그렇죠. 뭐 그러려면 이 사람 한 명이 80명을 전부 다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뭐 그러니까 80명을 다 만나서 설득하고 좋은 말로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럼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이냐? 공포로 다스리는 것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너네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맞는다. 그러니까 질서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충분한 대화로 만들 수 있는 질서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체벌이었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 뭐랄까 애가 수영을 잘하는데 네.
승부욕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걸 이제 공포로 만드는 거잖아요. 승부욕이 아니고 공포로 그쵸. 가게끔. 승부욕과 공포를 또 구분 못하는 거.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그 얘기도 좀 했어요. 그 다른 버스터 키튼 영화 보면은 소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허지웅이 지부에 와가지고 어떻게 소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더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 그거는 말 안 듣는 소를 한 마리씩 옆에서 죽이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서 키튼 아저씨가. 그러니까 뭐 그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네, 예전엔 진짜 야만 성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결로 본다면.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체벌이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교육의 목표가 어떤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근데 의존하지 않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절제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래야지 나중에 성인 돼서도 더 좋은 선수가 되든 뭐 선수가 아니어서 뭐 다른 일을 선택하든 어쨌든 뭘까 내가 목표한 데까지는 참고 또 내가 쉬기로 한 시간까지만 쉬고 끊고 자기 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 이제 자기 발전을 이뤄내고 성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체벌이 여기에 도움이 되느냐 자기 절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건 자기 절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한 어떤 공포에 의한 움직임이라서 자기 절제 능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대학교 가면 공부 안 하는 이유? 네. 네 맞아요. 네. 학교 가서도 공부 안 하는 이유. 중고등학교 때 압박으로 물론 때리는 게 없더라도 압박적으로 공부를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태국 가니까 공부를 하기 싫은 거죠. 맞아요. 응. 제가 책을 20년 전에 이제 멀리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중학생 때까지 책을 되게 많이 읽는 친구였거든요. 곧 초등학생 때도 책 많이 읽고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이후로 책을 잘 안 읽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책이 좀 스트레스의 대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로 책을 거의 안 보게 된 것 같아요. 참고서만 보고 이렇게 학습 관련된 책만 보고 멀어지게 된 이유가 약간 그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희계가 좀 그럴싸했죠? 저는 제가 말 잘하는 사람 부러워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만 부러워하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이 체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동들에 대한 체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책이 있었거든요. 이제 때리시기로. 처음부터 나는 안 때리시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아동 권리에 대한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을 보고 아동에 대한 폭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아이를 때려왔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 폭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책을 보고 나서는 맞을만한 짓이라는 건 없구나. 그러니까 폭력, 체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책을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읽어보시기를. 이거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말을 못하니까요. 책을 읽어주세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저도 뭐 제 경험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맞아서 탁구 잘하셨나요? 제가 이거 좀 잘했으니까. 이거 아까 그 누구죠? 광수가 되게 이중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저도 맞았으면 더 잘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나를 때리지 않는 선생님들을 되게 책임을 돌리는 거긴 하지만 내가 그러게요.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었는데. 저는 폭력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그건 있어요. 예. 그게 맞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용인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그거를 절제하는 능력을 무조건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효과에 취하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든지 때리는 사람이 중독된다고요? 때리는 사람이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거에 한번 효과를 보게 되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돼요. 네, 저는 되게 폭력이 되게 빠르고 쉽게 결과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한번 경험해본 사람이 다음에 폭력을 이용하지 않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렇기 문제네요.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폭력이 효과가 있음에도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폭력은 절대 효과가 없다라고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거나 아니면 지도자의 그 제어력을 조금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 효과는 아닐까? 있지만 부작용이 문제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최근에 손흥정 씨도 되게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단 말이죠. 강하게 음. 애들을 훈육해서 문제. 근데 손흥정도 되게 본인의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인 지도자일 거고 네. 그거로 인해서 폭력의 부작용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런 문제가 불거진 걸 보면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을 단순히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그 주장을 하는 근거는 조금 더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폭력 말고 체벌 말고 강한 어떤 뭐 욕설에 가까운 어떤 인신모독이나 아니면 자극하기 위해서 플래처 교수처럼 네. 플래처 교수가 때리진 않지만 완전 죽여놓잖아요. 그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되게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폭력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한테 그거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쉽게 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건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언어폭력. 네. 근데 또 이게 그 축구 보시면은 축구 감독들이 경기 전이나 하프타임 때나 선수들한테 진짜 쌍욕을 막 하면서 그치. 너희 같은 병신들이랑 내가 축구를 하는 게 부끄럽다 막 해요. 근데 거기에 한 선수들이 모티베이션 얻어가지고 후반전에 경기를 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또 근데 그게 그 선수들이 하프타임에서 욕을 먹고 후반전에 나가서 경기를 뒤집으면 사실 그 선수한테는 득이 되긴 하거든. 높은 연봉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경기 결과가 좋아지면서 커리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감독들이 나한테 좀 세게 거칠게 대해주기를 원해. 나는 모티베이션을 좀 강하게 해주길 원해 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그 선수도 동의하고 감독도 동의하는 그런 관계라면 이것도 옆에서 야 너네 둘이 동의했다고 해서 언어폭력하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도 있죠. 그치,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 자기들이 괜찮다는데 우리 옆에 욕먹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은 네.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사회적으로 사실 그 합의가 네, 일단 욕해줘 그러면 해주지. 합의가 되게 해줄 수 어려운 있죠. 것 중에 하나가 그 모티베이션과의 경계도 되게 모호할 뿐더러 신체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의 경계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신체적인 폭력만 되게 문제 삼았지만 지금은 그 문제 삼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소담님이 말씀해주신 언어적인 폭력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 저거를 문제 삼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때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식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폭력을 폭넓게 보고 문제를 삼을 거면 되게 체계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생각보다 폭력에 대해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도도 다르고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 폭력 안 돼, 때리면 안 돼, 차라리 그냥 결과를 안 내더라도 폭력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저는 되게 입장이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정혜가 그 맞는 거를 보고 멍이 든 걸 보면서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저는 되게 이해가 갔어요. 맞으니까 점수가 나오는데 어떡해.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왔다라면은 왜 우리 애를 때려 그랬을 텐데. 맞기만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뭐 트위터에서 본 건데 어느 유럽 국가는 체벌이 아예 금지된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스웨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이를 때린다는 걸 상상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때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때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라고 하는데 말을 하면 듣는데요. 근데 이게 그 나라는 그게 이제 된 거죠. 어떻게 되면은 그런 문화가 말을 하면 되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이미 때리니까 애들도 때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고. 아 애들도 예. 그죠. 안 맞기 전까지 내가 까불어 주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뭐지
세메밍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요만한데 지 입을 다 개거든요. 왜냐면 교육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애가 저건 어떻게 아니에요. 애가 어떻게 그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문화가 만들어지면은 가능하다.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도 지금 그 대본에 빌버님이 적어주신 발제가 체벌의 대안은 무엇일까였거든요. 네, 체벌에 대한 맞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진행입니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쓴 게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우리가 체벌이 당연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체벌의 대안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프레임이 문제군요. 네네, 오히려 체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오히려 체벌이 왜 필요해? 라는 질문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당구 거 큐대를 아닌가.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돼요. 당구 치는 저 애들 당구 큐대를 보면 당구가 생각나지 않고 허벅지 맞아 아프겠지를 생각하게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도 마지막에 보면 애가 축구한다. 수영가 나와서 1등 한 다음에 바로 보는 게 마대자루잖아요. 그렇죠. 네, 마대자루, 뭐 당구 큐대, 당구 큐대로 머리 때리면 통 소리 나면서 아주 네. 청명한데 이런 걸 저는 이제 맞아본 사람이니까 그걸 평생 갖고 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 빈둥이 말씀하신 것도 너무 공감되는 게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써온 게 이건데 지금은 다 우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 말고 만약에 내가 영화 케빈에 대하여에 나오는 네. 뭐 엄마야 아니면 뭐 도리스 레싱의 소설 중에 다섯째 그렇죠. 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애야. 그러면 내가 그럼 어떤 애죠? 설명 좀 필요. 뭐 케빈에 대하여에 나오는 뭐 그런 아이야. 네, 라고 그 설명이 좀 치면- 필요할 것 같아요. 케빈 대화를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그쵸. 어떻죠? 내추럴 본 악마. 미친놈이라고 보면 되죠. 네. 애초에. 근데 아기 때부터 타고나기로 네. 성정이 나쁘네. 네. 근데 그 나한테만 아빠가 오면 멀쩡한 애기로 행동하는데 내 앞에선 악마야. 내 말 절대 안 듣고 날 째려보고 날 때리고 약간 막 이래. 영악한 아이. 네. 만약에 그런 아이라면 내가 안 때리고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아,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엘리트 스포츠와 같은 경쟁에서의 체벌은 저는 문제는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포츠 말고 진짜 인격적인 성장에 있어서 체벌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찾아올 때 내가 과연 대안을 낼 수 있을까?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 명한테 질문해봤는데 거기서 딱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가 만약 어떤 아이가 자식을 때리면은 왜 때린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맞을 짓을 해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걸 잘못해서. 그럼 만약에 네 자식이 자기 친구한테 너도 똑같은 잘못을 하니까 내가 때릴게라고 얘기하면 용납을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거기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용납을 안 하겠다는 소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으니까 때릴 필요가 없다. 때리지 말고 잘해야 된다. 예. 잘. 그러니까 그게 뭔데? 대화와 근데 예를 들어서 케빈에 대한 애 같은 경우는 당장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누가 봐도 농후한데. 시설을 보내야지. 그러니까 이건 나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근데 뭐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그런 거죠. 하나가 있을 그러니까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아이는 교육이 가능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에 뭐 설득을 할지 때리지 말지 이걸 고민하는데 근데 진짜 타고나기로 애가 나쁘고 못된 애가 있고 그런 사람도 사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사이코패스가 타고난다 하듯이 근데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타고난 성질이 있어서 교육이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얘 마음을 못 바꾸더라도 얘가 그래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나쁜 어떤 천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억지로라도 막아주는 게 얘한테는 도움되는 거 아니냐 뭐 이 말인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거에 그런 뭐 글들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폭력을 하면 얘는 폭력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너한테 이러이러한 행동은 너한테 나쁜 거야라는 식으로 알려줘가지고 이제 아이를 바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그게 아예 안 되는 친구들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이제 굳이 폭력으로 가지 않고도 이제 할 이제 방법을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벌의 대안을 세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체벌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어렵네요. 체벌에 대한까지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하지만 체벌을 해가지고 네. 예전에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네. 반 애들 전부를 접해가면서 네. 교과서를 외우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건 성적 올라가긴 하죠. 그래서 그 기술 가정 과목이었는데 네. 그 선생님이 나중에 불려갔어요. 그랬을 것 그래가지고 같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안 불려고 때리는 사람 안 불려고 기술 가정 선생님이 불려가서 왜 얘네 반은 평균이 95점이냐라고 혼났대요. 다른 데들은 평균이 60점인데 그치 뭐 가르쳐 준 거 아니냐고. 맞아 그런 식으로 다 똑같이 때려야 된다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여담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마무리할 때쯤 이렇게 해야 끝냅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엉덩이로 끝내는.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죠. 그렇죠. 역시 운영진이구만. 그 쪼님한테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적절한 마무리 시점을 잘 안 찾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좀 들어가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긴 해요. 그래서 네. 잘 맞는 거죠 두 분이.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빈둥님이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아기 다툼하고 싶은 걸 보고 싶어서 계속 너네들은 잘 맞는다. 같이 해라. 너네 친하다. 이런 얘기. 실제로 잘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듀님은. 뭐 이런 케미도 있고 저런 케미도 있고 그냥. 티격태격 케미도 있죠. 네. 뭐 박명수 정준하 케미도 있고. 네, 저도 세 분 방송 재밌어요. 네. 아기가 세 분이랑 잘못하면 이제 네 분인데. 네, 저기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네, 긴 시간 열심히 한 것 같고. 얘기 많이 했네. 그러니까요. 2시간 했는데요 거의. 네, 4등이 할 말이 많아요. 할 말 많죠. 네. 배우들 연기 좋았다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서. 네.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타이거 우즈 네. 오늘 새로운 별명을 얻은 소감이 어떤가요? 뿌듯하네요. 새로운 별명도. 본인 짓고 본인만 말하면서 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타이거 게 우즈 사진 보시면 저 지금 찾아볼게요. 네, 심지어 타이거 우즈를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봤는데도 오늘 근데 처음 눈이 진짜 닮았어요. 아유, 타이거 우즈 눈이 이쁘잖아요. 페페 들어봤어요? 페페 들어봤죠? 네, 페페 느낌인데 오늘. 페페상이. 진짜 우리 네. 분명히 눈이 너무 이쁘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오늘 빈둥님 처음 뵀잖아요. 목소리를 네. 엄청 많이 듣다가 제가 빈둥님 목소리를 도대체 몇 시간을 들었을까요? 근데 어쨌든 처음 봤는데 진짜 눈이 엄청 그죠? 소홍소홍하시더라고요. 진짜 타이거 우즈가 페페를 닮았네. 감사합니다. 별명 감사합니다. 타이거 우즈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다. 그렇죠. 민둥이도 사랑스럽게 생겼잖아요. 진짜 러블리하죠. 제가 상상한 타이거 우즈의 얼굴과 엄청 다르네요. 젊을 때랑 많이 달라졌네. 유해졌어 얼굴이. 네, 어쨌든 어쨌든 간에 소감 얘기해야 되는데 네. 닮은 꽃 얘기. 아까 그 새로운 별명 찾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네. 제가 찾아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우즈. 이거 쓰실 건가요? 네? 우즈. 타이거 우즈? 우즈. 장우주입니다. 장우지. 여기서만 장우지. 뭐 재밌었습니다. 뭐 4등은 워낙 좋아하는 얘기 작품이기도 하고 더욱이 오늘 더 좋았던 거는 기존에 뾰님하고 빌바오님하고만 얘기하다가 네. 수담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수담님이 얘기해주신 것도 물론 되게 좋았지만 그냥 들어와 주신 것만으로도 나머지 3명이 이 3시간 동안 어, 안 버티고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네. 무슨 얘기야? 그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아, 묘한 그래요? 긴장감에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맞아요. 혹시 눈치가 보였나요? 아니, 저희 긴장하면 안 생각할 때 뭔가 된다고. 더 약간 뭐랄까 내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약간 그런 거죠? 아니, 더 잘하는 모습 보여줄 때 이런 건가요? 뭔가 의욕이 더 평소보다는. 저도 공감합니다. 네. 선생님 오시니까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때문에 마이크 못 써가지고 지금 한 명이 늘어나서 지금 아니, 마이크 아니, 그거는 뭐 빌바오님이 네, 초반에 진짜 설정을 잘못하셔가지고 네. 열받게 하네. 어찌됐든 간에 되게 즐거웠다. 그리고 얘기한 주제 자체도 단편적인 주제가 아니라서 되게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게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희가 아직 부모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맞아요. 부모가 되고 나서 또 보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로 나중에 추후 진짜 부모가 됐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녹음을 꼭 같이 아이랑 들어보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맞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긍정하셨잖아요.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해보자. 그렇습니다. 네. 우리 띠어님은요? 좋았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네. 앞으로의 녹음이 더 기대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아 근데 저는 괜찮아요. 1대1이면 좀 부담되지만 우리 이브님과 같이 하면 네. 같이 그러니까 그 뚜님이랑 이브님이랑 조합이 좋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뚜님을 제가 받아줘야 돼서 좀 힘든데 그때는 이제 이브님이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쯤이면 빌바오님과의 조합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아 아니요 무조건 네, 이분 짱입니다. 그건 그때 한번 확인해 보는 아, 네. 거. 정말 적극적이구만. 그래. 가끔 와서 청소도 좀 해주고 그래요. 네. 네. 장비를 사오시던가. 네. 장비는 제가 알아서 고쳐볼게요. 네. 저는 유비하는 걸로. 네.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소감이. 네네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제 듣기만 하다가 같이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 영화를 고를 때는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골라놓고는, 근데 저조차도 제가 영화 팟캐스트를 들을 때 제가 안 본 영화에 대해서 듣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청취율이 안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영화에 비해서 이 영화가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어... 영화여서 오히려 잘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저는 안 보신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골랐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또 극장에 걸려 있으니까 네,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필바오님 소감 한번. 네, 고맙습니다. 소중한 노래를 기회를 주셔가지고. 일단 마이크가 어떻게 될지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이제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데 뚜님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거 안에 잘 들리는 목소리죠. 그래서 마이크를 해야 좋은데 그게 아쉬워서 너무 아쉽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번 또 고민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마이크 그거 빼고는 고치고 너무 연락 다 주세요. 네? 마이크 고치고 연락 주세요. 네,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을 받으실 건가요? 저는 지금 빌보님이 연락 안 의문인데. 주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마이크 안 고칠 아니, 것이다. 아니. 고쳐야죠. 이거 꽤 돈 많이 들어갔어요. 네. 소담님이 너무 적응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좀 더 다음에 또 오면은 더 짓궂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오늘 근데 빌바오님이 제일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나? 네. 아이고 땀을 이사와서 삐질삐질. 아니에요 더워서 그런 것 같고요. 고생하셨어요. 마이크가 너무 아쉬웠고 너무 다 대화도 너무 재밌었고 4명이어서 사실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들 이제 어떤 배려하면서 그런 눈치 보면서 이제 상대방의 발언 기회를 보장해 주려는 어떤 눈빛 교환이 아주 아름다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칠까요 이제? 네. 네.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레트. 네. 네, 주세요. 룰이 있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리가 똑같을 것 같지만 치는 사람마다 소리가 조금씩 달라요. 소리이 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